아이고, 우리 아이 어디 있는 거야? 아이고, 제발. 민수야, 민수야. 안 돼, 안 돼. 민수야, 민수야. 저 사람, 저 손등의 흉터. 30년을 기다렸는데 하필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만나다니. 민수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하구나. 그날 새 간병인이 왔습니다. 2023년 11월 어느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은빛 소나무 요양원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했습니다. 77세부터 89세까지 20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이곳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206호실 한정의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지 2년째였습니다. 대부분의 기억은 아직 또렷했지만 가끔 시간과 장소가 뒤섞이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정혜 할머니,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젊은 간호조무사 김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은 맑았지만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오늘은 누가 오는 날이지? 네, 누가요? 민수 생일이 오늘이었나? 수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차트에 적혀 있는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실종된 아들 서민수 당시 5세에 대한 강한 집착, 치매 진행에도 불구하고 아들 관련 기억만은 비정상적으로 선명함. 할머니, 아침 드시러 가요. 오늘 미역국이에요. 미역국 민수가 좋아하는데. 정혜는 천천히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쪽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간병인으로 근무하게 된 서민우입니다. 정혜의 발이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아니 들었어야 했던 목소리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로비에 서 있는 남자,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평범한 인상의 남자가 박 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키 175cm 정도, 건강해 보이는 체격에 약간 구부정한 자세였습니다. 검은색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범했습니다. 너무나도. 하지만 정혜의 눈이 그 남자의 손등에 머물렀을 때 세상이 멈췄습니다. 오른손 손등에 하얗게 남은 송곳 모양의 흉터. 정혜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혜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로비를 향해, 그 남자를 향해. 저기 할머니, 박 원장과 대화를 마친 서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작은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혜는 민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손 좀 보자. 네? 손이요?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혜는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손등의 흉터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쳤습니다. 5초, 10초, 15초의 침묵. 그리고 민수야,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수야, 내 아들 맞지? 예. 뭐라고요? 이 흉터가 그대로 있구나. 정혜는 갑자기 민호의 손을 꽉 붙잡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늦었다. 엄마가 너무 늦게 찾았어. 로비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 정혜 할머니.
박 원장과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민호는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붙잡고 우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할머니, 진정하세요. 이분은 오늘 처음 오신 간병인 선생님이에요. 아니야. 이 흉터는 민수 거야. 3살 때 가위에 찔린 흉터. 정혜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손을 붙잡은 채 계속 울었습니다. 30년을 찾았는데 너 여기 있었구나. 박 원장이 정혜를 조심스럽게 떼어놓으며 직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정혜 할머니, 방으로 가서 좀 쉬셔야겠어요. 요즘 증세가 좀 심해지신 것 같네요. 아니야. 저 애가 우리 민수야. 직원 2명이 정혜를 부축해 복도로 데려갔습니다. 정혜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목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로비에는 어색한 침묵만 남았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등의 흉터, 어릴 때부터 있었던 누가 봐도 뾰족한 무언가에 찔린 자국이었습니다. 저분이? 박 원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정혜 할머니는 치매 초기 환자시거든요. 30년 전에 아들을 잃어버리신 뒤로 가끔 착각을 하세요. 젊은 남자 직원만 보면 혹시라도 자기 아들이 아닐까 하고. 아, 그렇군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흉터의 원인, 3살 때 가위에 찔린 흉터. 민호는 보육원 원장님한테서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민호야, 너 이 흉터 어떻게 생긴 건지 기억나니? 아니요,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입소 기록에 보니까 오른손 손등에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자상 흉터라고 적혀 있더구나.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그냥 우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정혜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30년. 그 긴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 청량리 재래시장. 젊은 정혜는 5살 아들 민수의 손을 잡고 시장을 걸었습니다. 남편 서태주는 하루 종일 술만 마시고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정혜가 옷수선 일을 해서 겨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조금만 참아. 민수야 집에 가서 밥 해줄게. 민수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쫄쫄 따라다녔습니다. 작고 마른 아이였지만 눈만큼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엄마, 저기 강아지. 어디? 민수가 손을 놓고 가판대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정혜는 잠시 생선을 고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야, 멀리 가지 마.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민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정혜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강아지는 없었습니다. 민수도 없었습니다. 민수야! 서민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정혜는 시장 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 어디 있는 거야? 아이고, 제발! 민수야! 민수야! 안 돼! 안 돼! 상인들에게 물었습니다. 5살 남자아이 못 보셨어요? 노란색 티셔츠에 회색 바지 입은. 못 봤는데요. 여기 사람 많아서.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미친 민수야! 사람처럼 민수야! 시장 전체를 뒤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993년은 CCTV도 없고 실종 아동 찾기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서태주는 정혜를 보며 매일같이 말했습니다. 네가 놓쳤잖아. 네가 손을 놓쳤다고. 여보, 나도 잠깐이었어. 정말 잠깐 사이에. 잠깐 동안 민수가 사라졌다고. 네가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태주는 술만 마시면 정혜를 때렸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죄책감을 정혜에게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애 손 꼭 잡고 있으라고 했잖아. 미안해. 정혜는 매일 울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전단지를 붙이고 경찰서에 찾아가고 미아 찾기 방송에 신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강경화로 죽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정혜를 원망했습니다. 네가 애를 죽였어, 네가. 정혜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딸 나연 당시 8세, 동생 때문에 영혼이 반쯤 죽은 엄마와 함께 자라야 했습니다. 엄마. 나도 있잖아. 나연아, 미안해. 정혜는 살아 있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치매 초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치매를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하나의 기억에 집착하면서 뇌의 특정 부위만 과도하게 사용된 것 같습니다. 이상한 점은 다른 기억은 흐릿해져도 민수에 관한 기억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혜는 지금도 기억했습니다. 민수가 잠들기 전 흥얼거리던 자장가. 민수가 발을 두드리며 재봉틀 따라 하던 버릇. 그리고 3살 때 정혜가 옷을 자르다가 실수로 가위가 민수 손등을 찔렀던 그 순간. 아이고, 민수야. 괜찮아. 엄마가 미안해. 흉터가 하얗게 남았습니다. 송곳처럼 뾰족한 자국이었습니다. 정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늘 본 그 남자 서민호 오른손, 손등의 흉터, 너무 똑같았습니다. 민수야, 정말 네가 맞니? 그날 저녁, 서민호는 당직 근무를 서며 요양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르신들의 약을 챙기고 화장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보조하고 야간 순찰을 돌았습니다. 밤 10시, 206호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봉틀 돌아가네. 드르륵. 민호는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한정의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허공을 향해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재봉틀을 돌리는 것처럼. 할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정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를 보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인수야. 아니, 저는 민호예요. 서민호. 민수야. 넌 재봉틀 소리 좋아했잖아. 민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전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 처음 뵀잖아요. 이리 와봐. 할머니가 손짓했습니다. 민호는 망설이다가 할머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앉아봐. 민호가 할머니 옆에 앉자 정혜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1990년 3월 5일 내가 옷을 자르다가 가위로 찔렀지. 너 그날 많이 울었어. 민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할머니, 그건 그냥... 넌 잠들기 전에 항상 이 노래를 흥얼거렸어. 할머니는 조용히 노래 가사를 말했습니다. 섬지박이 수수밭에 수수잘도 떨어진다. 민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노래. 민호가 보육원에서 혼자 잠들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던 노래였습니다. 왜 그 노래를 부르는지 누가 가르쳐 준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리고 넌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 들으면 발로 따라했어. 이렇게. 정혜가 발을 두드렸습니다. 탁탁탁 일정한 리듬으로.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발을 내려다봤습니다. 보육원 시절 친구들이 놀리던 게 기억났습니다. 야, 민호야! 너 왜 자꾸 발로 바닥 두드려? 이상하게. 내가? 응, 너 집중할 때마다 탁탁탁 하잖아. 민호는 자신의 버릇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혜 할머니 말이 맞다면 할머니, 저는 민수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하다. 정혜가 민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 30년을 찾았는데. 이제야. 할머니,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착각이라고, 치매 증상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거운 게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민호는 박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저 한정혜 할머니에 대해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응, 무슨 일인가요? 할머니가 제 흉터랑 버릇들을 너무 정확하게 아세요.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박 원장은 잠시 민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일 하나 보여줄까? 원장실로 들어가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1993년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청량리 시장서 5세 남아 실종 30시간째 행방묘연. 신문 속에는 정혜가 울면서 전단지를 들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전단지에는 5살 남자아이 사진. 둥근 얼굴, 큰 눈, 짧은 머리. 그리고 아래 설명 특징 오른손 손등에 흰색 흉터 가위 자상, 키 105cm, 체중 17kg, 노란색 티셔츠에 베이지색 반바지 착용. 민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민호 씨가 1993년에 보육원에 입소했다고 했지요? 네, 경찰이 시장 근처에서 절 발견했대요. 기억이 없어서. 박 원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호 씨 입소 날짜가 1993년 8월 3일이에요. 정혜 할머니 아들이 실종된 날이 7월 29일이고, 그리고 당시 그때 오른손에 흉터가 있었어요. 보육원 기록에도 나오죠.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너무. 확실한 건 DNA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지. 그런데 박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민호 씨가 할머니 아들이라면 어떻게 알 건가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부모를 본 적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갑자기 엄마가 나타났다는 게 받아들여질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 저 할머니가 내 엄마인지, 왜 나를 잃어버린 건지. 원장님, DNA 검사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한테 물어봐야죠. 그리고 박 원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 딸 선아연 씨한테도 알려야 해요. 그분이 보호자니까. 3일 후 선아연이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키 162cm, 짧은 단발머리,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광고 회사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정혜를 보러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연아, 너 왔구나. 정혜는 딸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연아, 민수 찾았어. 나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여기 새로 온 간병인이 민수야. 엄마, 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발 좀 그만해요. 동생 얘기 그만 좀 해요. 나연아, 엄마는 평생 동생 생각만 하셨잖아요. 나도 엄마 딸인데. 나도 엄마가 필요했는데. 나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초등학교 때 운동회 왔어요? 중학교 때 상담 왔어요? 고등학교 졸업식 왔어요? 안 왔잖아요. 매일 시장 가서 전단지 붙이고 집에 와서 울고 그것만 하셨잖아요. 나연아, 엄마가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요? 엄마, 동생은 죽었어요. 아니면 어디 먼 곳에서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잊어요.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민수는 여기 있어. 내가 찾았어. 엄마! 박 원장이 복도에서 나연을 불렀습니다. 나연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나연은 팔짱을 끼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또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또 착각하셨죠? 그게 좀 미묘한 상황이에요. 박 원장이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연은 민호를 훑어봤습니다. 평범한 남자, 30 중반, 별 특징 없는 외모였습니다. 이분이 뭐요? 새로 온 간병인 서민호 씨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분을 보고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에휴, 나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장님. 엄마가 그동안 몇 명을 동생이라고 했는데요. 작년에도 배달기사 보고 동생이라고 쫓아가셨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달라요. 박 원장이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신문 스크랩, 민호의 입소 기록, 흉터 사진이었습니다. 날짜도 맞고 흉터 위치도 일치하고 발견 장소도 가까워요. 나연은 자료들을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DNA 검사를 해보면 확실해질 것 같아요. 나연은 민호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당신, 혹시 노리는 거 있어요? 예? 우리 엄마 재산이나 뭐 그런 거. 민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엄마 치매 환자예요. 판단력 흐려요. 혹시 당신이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나연 씨, 박 원장이 말렸지만 나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왜 하필 이 요양원에 왔어요? 왜 하필 엄마한테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았습니다. 저는 그냥 일하러 왔을 뿐이에요. 할머니가 먼저 저를 알아보셨고 알아봤다고요? 치매 환자가요? 나연 씨, 진정해요. 원장님, 전 이거 동의 못해요. DNA 검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엄마 착각일 거예요. 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한테 가까이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이상한 짓 하면 가만 안 둘 거예요. 나연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원장님, 제가 괜히... 아니에요. 나연 씨 입장도 이해해야 해요. 평생 어머니가 동생 때문에 고생하는 걸 봤으니까 그래도 진실은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민호 씨, 어떻게 하고 싶나요? 민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검사해보고 싶어요. 제가 정말 할머니의 아들인지 아닌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몰래 자신의 타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박 원장이 정혜의 샘플도 구했습니다. 딸 나연은 모르게 진행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민호는 정혜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혜는 치매가 있었지만 민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민수야, 넌 감자탕을 좋아했어. 뼈 부분은 안 먹고 고기만 발라 먹었지. 민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도 지금까지 감자탕을 그렇게 먹어왔습니다. 그리고 넌 높은 곳을 무서워했어.
미끄럼틀도 못 탔잖아. 민호는 지금도 높은 곳이 두려웠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코를 자주 골았어. 감기 걸리며 더 심하게. 민호는 룸메이트들한테서 자주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야, 너 코골이 심하다. 하나하나 맞아떨어졌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혜가 민호에게 작은 상자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거 봐.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5살쯤 된 남자아이가 재봉틀 옆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민수 5살 때야. 민호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너무 닮았습니다. 이게 똑같지? 너가 커도 얼굴형은 그대로더라. 민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2주 후 박 원장이 봉투를 들고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 씨, 결과 나왔어요. 민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어떻게? 박 원장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한 장의 종이, 맨 아래 빨간 글씨, 친자 확률 99.98%.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진짜? 민호 씨 축하해요. 엄마를 찾았어요. 민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부모 없이, 가족 없이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엄마는 있었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맨 엄마가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거 할머니한테.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그리고 박 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연 씨한테도 말해야 해요. 그리고 숨겨진 비밀. 박 원장은 나연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나연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가 있는 걸 보자 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또 이 사람이? 나연 씨, 앉아요. 박 원장이 DNA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나연은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5초, 10초, 15초. 나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호 씨가 어머님의 친아들이 맞아요. 동생 민수 씨예요. 말도 안 돼. 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이럴 수가 30년 만에. 민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저 기억은 안 나지만 누나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연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뭔데요? 3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나연 씨,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평생 당신 찾는다고. 제 인생은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타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나연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 동생이 싫어요. 동생 때문에 제 엄마를 빼앗겼어요. 이제 와서 돌아온다고 해서 제가 용서할 것 같아요? 나연 씨, 박 원장이 나연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못 받아들여요. DNA가 맞든 말든 전 인정 못해요. 나연은 뛰쳐나갔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찾았지만 누나는 자신을 거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의 방. 박 원장과 민호는 정혜에게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할머니 아니 어머니. 민호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냈습니다. 정혜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정말 네가 민수구나. 네, 엄마. 민호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꼭 안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정혜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치매로 흐릿했던 눈빛이 잠시 또렷해졌습니다. 엄마가 너를 잃어버린 게 아니야. 예, 빼앗긴 거야. 민호는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7월 28일 실종 전날 밤 정혜는 남편 서태준과 심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당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돈은 한 푼도 안 벌고 술만 마시고. 닥쳐. 내가 벌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잖아.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잖아. 나연이랑 미수밥은 누가 먹여? 태주는 술병을 집어던졌습니다. 정혜는 아이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이랑은 못 살겠어. 이혼할 거야. 그 순간 태준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이혼! 네가! 그래. 나 혼자라도 애들 키울 수 있어. 태준은 정혜를 붙잡았습니다. 네가 나 떠나면 애들은 내가 데리고 있을 거야. 뭐? 특히 민수. 넌 딸만 데리고 가. 아들은 내가 키운다. 미쳤어? 민수는 내 아들이야. 법적으로는 내 아들이기도 해. 그리고 너가 날 떠나면 태준은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애가 있으면 너는 절대 나 못 떠나. 알지? 정혜는 그날 밤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민수만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민수 어디가? 얘 어디 데려가는 거야? 잠깐 바람 쐬러 간다. 곧 온다. 하지만 태준은 3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태준이 돌아왔습니다. 혼자. 민수는 어디 있어? 시장 뒤에 앉혀뒀어. 뭐? 네가 찾아오면 데려가려고. 그런데 넌 도망쳤잖아. 미친놈! 5살 애를 어떻게? 정혜는 미친 듯이 시장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만들고 온 동네를 뒤졌지만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주는 정혜에게 평생 죄책감을 심어줬습니다. 네가 놓쳤잖아. 네가 자식을 잃어버렸어. 정혜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자신도 공범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연이 있었습니다. 나연이 아빠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정혜는 침묵했습니다. 30년간 정혜는 민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빼앗긴 거야. 민호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아빠는 너를 놓아둔 거야. 엄마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면서. 하지만 엄마는 그걸 몰랐어. 너무 늦게 알았어.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게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였다는 것. 그것도 엄마를 붙잡기 위한 수단으로. 그 사람은 아버지는 10년 전에 죽었어. 간경화로. 죽기 직전에 유서를 남겼더라. 정혜는 지갑에서 낡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에 휘갈겨 쓴 글씨였습니다. 정혜에게 미안하다. 민수는 청량리 시장 뒤쪽 보관함에 앉혀뒀다. 너는 찾아올 줄 알았다. 너를 잡고 싶었다. 하지만 너는 오지 않았다. 내가 잘못했다. 민호는 쪽지를 구겼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미친 짓을. 민수야, 아니, 민호야. 정혜가 민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라도 만났으니 그걸로 됐다.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민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간 자신을 버린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30년 내내. 엄마, 제가. 괜찮아, 닭. 괜찮아.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사라졌던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나연이 다시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박 원장이 정혜가 털어놓은 진실을 나연에게 전했습니다. 나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아빠가 그런 짓을? 네. 어머니가 30년간 혼자 짊어지고 사신 거예요. 나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동생을 원망한 것, 엄마를 원망한 것, 모든 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나연은 정혜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민호는 정혜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연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정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연아,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드신 줄. 나연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원망했어요. 엄마가 동생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저를 위해서 침묵하신 거였네요. 정혜는 나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나연아, 엄마가 미안해. 내 인생을 망쳤지.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나연은 민호를 돌아봤습니다. 저기, 민호 씨. 누나, 진짜 동생 맞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나요? 어렸을 때 바늘 인형 가지고 다녔던 거. 엄마가 만들어준 파란 인형. 민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육원에 올 때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 파란 천인형이었습니다. 그거 아직 가지고 있어요. 정말요? 네, 그게 제 유일한 기억이었어요. 나연은 민호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아니에요. 누나, 이제라도 만났으니, 이제라도.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30년간 끊어졌던 가족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민호는 요양원 간병인을 그만두고 정혜 곁에 머물렀습니다. 법적으로 아들 관계를 회복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나연도 매일 요양원을 찾아와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혜는 치매가 있었지만 아들과 딸이 함께 있을 때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민수야, 배고프지? 엄마가 감자탕 해줄게. 엄마, 여긴 요양원이에요. 아, 그렇지. 정혜는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맑은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혜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옥수 선집 기억나니?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재봉틀 돌리면 넌 옆에서 발 두드리며 놀았어.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버릇이 생긴 거구나. 엄마, 재봉틀 아직 있어. 나연이가 보관하고 있지? 네. 엄마, 지하 창고에 있어요. 그거 민수한테 줘라. 엄마 손이 담긴 거니까. 엄마, 엄마는 이제 오래 못 있을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정혜는 담담했습니다. 치매는 점점 심해져. 엄마는 알아. 머지않아 너희를 못 알아볼 거야. 엄마, 하지만 괜찮아. 이렇게 너를 만났으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어. 정혜는 민호와 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 둘 사이좋게 살아라. 엄마가 못 해준 것 서로 해주면서 살아. 엄마, 우리 아직 시간 많이 있어요. 나연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은 없어. 하지만 후회도 없어. 정혜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한 달 후 정혜는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엄마, 저예요. 민호예요. 민호. 우리 집에 민호란 사람 없는데. 민호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겨우 만났는데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정혜의 재봉틀을 가져와 돌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를 들은 정혜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민수야? 엄마, 민수야. 민수가 왔구나. 정혜는 잠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가 너 못 찾을까봐. 엄마, 전 여기 있어요. 계속 여기 있을게요. 정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야, 재봉틀 소리 들리니? 네. 엄마, 이 소리가 들리면 엄마가 곁에 있는 줄 알아라. 엄마, 정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뜨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3일 후 조용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정혜를 아는 사람들이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고인은 좋은 분이셨어요. 30년 동안 아들을 찾으셨죠. 이제 아들을 만나서 편히 가셨겠네요. 민호와 나연은 영정 앞에 섰습니다. 정혜의 사진 속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누나, 엄마가 행복했을까요? 마지막엔 행복하셨을 거야. 저희를 다시 만나서요? 그래, 나연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누나,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해요. 그래. 6개월 후 민호는 정혜가 살던 옛날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골목 안쪽 옛날 건물 1층이었습니다. 정혜 옷수선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재봉틀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재봉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간판을 바꿨습니다. 정혜 옷수선 민호 옷재단. 민호는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어릴 적 들었던 그 소리였습니다. 엄마의 손에서 나던 그 소리였습니다. 엄마, 제가 이어갈게요. 엄마 손, 제가 이어받을게요. 민호는 천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나연도 주말마다 찾아와 도왔습니다. 민호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누나가 가르쳐줘. 엄마한테 배웠거든. 어릴 때, 정말? 응. 너가 실종되고 나서 엄마 혼자 재봉틀 돌리시는 거 자주 봤어. 그때 나도 옆에서 조금 배웠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바느질을 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재봉틀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저녁이 되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재봉틀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오늘도 손님 한 분 오셨어요. 할머니셨는데 바지 기장 줄여달라고 하셔서 해드렸어요. 재봉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재봉틀 안에, 이 골목 안에, 이 공기 안에 엄마가 있다는 걸. 엄마, 저 이제 혼자 아니에요. 누나도 있고 엄마가 남겨주신 이 가게도 있어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헤맸지만 이제 집을 찾았어요. 엄마가 기다리던 곳에 제가 돌아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재봉틀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민호는 불을 끄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간판을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정혜 옷수선 민호 옷재단. 엄마, 내일 또 올게요. 민호는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뒤로 따뜻한 불빛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길었지만 이제라도 만났으니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엄마의 손은 재봉틀 안에 남아 있었고 나는 그 손을 이어받았습니다. 끊어졌던 실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30년 늦은 하지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